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은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장애, 그중에서도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잠자는 문제인데요. 잠자는 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잘 잤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하루의 일과가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드리면서 또 그동안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 단계를 반복하면서 잠을 지속하게 됩니다. 수면의 단계는 깊은 잠과 얕은 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마 우리 스마트워치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스마트워치를 보면 내가 깊은 잠을 얼마나 잤다, 또 얕은 잠을 얼마나 잤다 이런 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들도 어플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룻밤 동안 얼마나 잤는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어제 얼마나 잤는지를 보면 저의 깊은 잠은 그닥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나쁘고 나는 잠을 못 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의 잠은 수면 시간 내내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량과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깨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깊은 잠의 길이는 줄어들고 얕은 잠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기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얕은 잠의 시간을 우리가 흔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렘 수면의 시간 동안 보통 우리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렘 수면 동안 꾸는 꿈을 대부분은 기억하고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꿈을 꾸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 중에서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뇌도 같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를 볼까요? 보면 위쪽은 나이가 든 환자분의 수면의 그래프고요. 아래쪽은 나이가 젊은 환자분의 수면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과 마치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위와 아래의 그래프는 모양이 살짝 다르죠. 아래의 그래프는 앞에서 보신 그래프와 조금 더 비슷하지만 위쪽에 있는 나이가 든 환자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위아래 폭이 굉장히 진폭이 빠르고 또 간격도 좁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뇌도 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잠을 자는 능력도 같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흔히 주변에 나이가 드신 분과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주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의 잠을 자는 습관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초저녁에 잠을 많이 주무시고 또 빨리 깨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건 그분들이 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머리, 즉 뇌가 같이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0대, 80대 노인분들이 나 예전에 50대, 40대처럼 잘 자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마치 나 나이를 40, 50대로 되돌려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불면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잠을 못 잔다고 말을 하는데 그냥 내가 불편해, 잠을 자는 게 쉽지 않아. 그러면 전부 다 불면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수면이 부족하다. 그럼 저는 불면증이에요. 당장 치료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불면증은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 3일 이상 그리고 수면 시간을 굳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초기, 중기 혹은 후기에서 수면에 대한 문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서 내가 생활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잠들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내가 잠을 쭉 이어서 자고 싶은데 자꾸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주 깬다거나 아니면 아무리 충분히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아서 몸이 무겁고 또는 주간에 계속 졸리움이 문제가 돼서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자꾸 꾸벅꾸벅 졸아서 실수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불면증을 의심하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나의 수면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면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수면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면의 전체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면의 시작 단계에서 내가 잠들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잠드는데 30분 이상이 소요돼서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수면 중에 꿈을 너무 많이 꾼다거나 자주 깨서 내가 너무 수면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수면을 지속하는 전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내가 수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특히 이것에 대한 기준은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세 기준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으실 때 이 말은 55세 기준으로 그보다 나이가 어리신 경우에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경우 수면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수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무조건 병원에 가서 나는 잠이 안 와요. 내지는 나는 잠을 자는 게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되게 막막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하고 문제를 찾아야 될지 되게 어렵기도 해요. 이건 다른 과에 빗대서 설명하면 마치 내가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너무 몸이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물으실까요? 당연히 어디가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으시겠죠? 마찬가지로 이 수면 장애 파트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훨씬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또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불면증은 일반 인구의 보통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일생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을 줄 정도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10명 중 1명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겪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좀 더 불면증을 가질 확률이 높은 분들은 여자분들 또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불면증 위험이 더 높은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면은 뇌가 관장을 하고 있고 뇌는 나이가 들면서 같이 늙기 때문입니다. 또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또 물질 사용 장애, 예를 들면 뭐 약을 하신다거나 술 문제가 있다거나 또 낮은 경제적 수준, 또 직업이 없는 경우에 특히나 위험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불면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단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잠이 한 가지 원인이 돼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다른 원인들이 문제가 되어서 수면 문제가 생기거나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수면 습관이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내가 심리적으로 또는 내 주변의 원인이 문제가 된다거나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신과적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수면 장애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먹고 있는 약 때문에 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수면 질환 내지는 뭐 코골이
그리고 뭐 하지불안 증후군 같이 수면과 관련된 다른 2차적 질환 때문에 불면증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원인들을 밝혀낸 다음에 이 원인들을 교정하고 제거한다면 사실 불면증은 저절로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이 원인들을 명확히 밝혀내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불면증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고 원인도 알아봤으니 이제 이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하시죠? 네. 불면증의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수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일단 불면증의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첫 번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먼저 권고되는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이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수면에 대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좀 말이 생소하시죠?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불면증 환자들의 경우에 잠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시고 이 오해 때문에 자꾸 그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잘못된 행동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오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외래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저에게 얘기하시고 이 생각들이 아주 확고하게 맞다고 믿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마 이 생각들에 공감하고 계시죠? 잠을 충분히 못 잔 날에는 다음날 낮에 쉬거나 밤에 더 많이 자야죠. 다음날을 위해 수면제를 먹고라도 잘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건 어제 잘 못 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수면제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잠을 잘 못 잔 다음날은 나는 약속을 취소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중에 정말로 맞는 설명은 몇 가지일까요? 사실 이 모든 설명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류인데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역기능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건 바로 이런 역기능적 사고들을 교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수면에 대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 생각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행동의 오류들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치료는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수면 위생을 교정하거나 자극조절법, 수면제한법, 이완요법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위생은 이제 저희가 이미 대한수면학회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서 일반인들에게 좋은 수면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자 같은 거를 배포하고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는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에 늦잠을 자지 말라.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규칙적인 생활이 하루라도 틀어지게 되면 생활의 리듬이 엉키게 되고 이 엉킨 리듬은 좋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규칙적으로 지내다가도 일요일이 되면 왠지 늦잠 자고 싶고 하루 종일 늘어져 있고 싶고 오후에도 뒹굴뒹굴 누워서 있다가 또 저녁에 늦잠 자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에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면서 다음날 스케줄이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 많으시죠? 이걸 우리가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나의 생활 방식이 하루라도 틀어지게 되면 수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하루같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 수면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또
낮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게 되면 굉장히 식곤증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한 경우들이 있죠. 낮잠을 무조건 참는 것도 어렵지만 만약에 주무시게 되더라도 짧게 2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20분이 넘어가서 길게 주무시게 되면 이 낮잠이 결국에 밤 수면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거니와 밤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서 결국 다음날 수면까지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이것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 하나 제일 많이 하시는 행동의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안 오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잠이 올 때까지 침대와 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아 와라 와라 하면서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 가지 OTT 서비스도 보시고 때로는 어떤 환자분들은 불경을 듣는 경우도 계시고 책도 읽으시고 침대에서 어떻게든 잠을 자기 위해 애쓰면서 몇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머리는 침대를 자는 공간이 아니라 잠을 안 자고 뭔가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공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 자고 싶다고 하면 침대에서는 잠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는 거를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20분 이상 잠이 안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얼른 침대에서 나와서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다가 다시 내가 잠이 이제는 올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 눈이 딱 감길 것 같은데 할 때 다시 침대로 가셔서 취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갔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럼 다시 나오셔서 좀 계시고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머리는 나중에는 침대에 머리를 대면 저절로 잠이 오게 되는 그런 편안한 잠을 취하는 머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수면을 위한 10계명을 늘 머리에 담아두신다면 평소에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자극조절법이라고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대 위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침대와 잠과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수면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도록 해서 무조건 누워서 잠의 양만 늘리기보다는 아주 짧게라도 깊이 질 좋은 잠을 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시간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수면 시간에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이 가장 좋은 수면 시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디에서 보니까 6시간을 자야 된대요. 어디에서 보니까 8시간을 자야 된대요 하면서 내가 꼭 자야 되는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안 맞추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내 몸이 편하고 내 생활 패턴에 가장 알맞는 시간을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긴장이 되어 있으면 사실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내일 시험이 있거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하면 하루 종일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긴장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아무리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를 세도 잠이 안 오죠. 그럴 때는 우리 몸에 있는 긴장 때문에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완요법입니다. 이완요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호흡법도 있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을 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나 치료가 이런 방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서 드디어 약물 치료를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요. 약물 치료를 무조건 첫 번째부터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수면에서 어느 단계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는지를 잘 분석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을 자는 시작 단계가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잠을 유지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제를
를 선택한다고 하면 알고 있는 약물, 뭐 대표적인 약물이 졸피뎀 많이 알고 계시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분류되는 약물은 뭐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수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 약물들에는 일부 수면을 도와주는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약물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하느냐, 또 지금 환자가 처한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졸피뎀만 먹겠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니 내가 무조건 먹고 싶은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필요한 약물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약을 먹었을 때 내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약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수면제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이 생각 많이 하시죠? 실제로 제가 약물 치료를 정말로 해야겠다고 선택하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100%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지만 수면제 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어떻게 복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의존이 될 수도 있고 의존이 안 되고 완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불면증이 처음 시작됐을 때 수면제 복용을 하고 이에 대해서 내성이 조금씩 생기면 수면제를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내성이 또 생기면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고 다른 수면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때로는 수면의 장애 정도에 따라 또 약에 대한 반응에 따라 많은 분들이 겪으실 수 있고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 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환자분들이 임의로 혹시나 나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누굴 보니까 영원히 끊지 못하고 살던데 나 그냥 안 먹을래. 나 그냥 의사 선생님 말 안 들을래 라고 해서 본인이 임의로 수면제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면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냐면 역시 나 의존했나 보다. 나 끊으니까 안 되네. 나는 이제 영원히 끊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다시 수면제를 복용하시게 되고 나는 이제 영원히 수면제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단계에서 자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치료를 지속했다면 이 의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면장애에서 탈출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면제에 의존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꿀잠을 자는 비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면 시간과 수면 환경을 정해보세요. 많은 여러 강의들도 있고 저의 강의에서도 몇 가지 조언들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를 따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은 4시간만 자고도 살았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사실 3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은 자야지 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가 맞고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직업적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한 수면 환경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잘 자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항상 나는 어떤 시간을 정해서 숙면을 취해야 돼. 나는 깊은 잠을 자야 돼. 나는 꿈을 꾸면 절대 안 돼. 이런 것에 되게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집착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 모두는 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히려 우리 이완을 시켜야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긴장을 하고 어떤 것에 되게 집착을 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긴장 상태로 들어가서 잠을 더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자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아유,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자겠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 며칠 평소처럼 못 잤다고 애써 잠을 보충하려고 하거나 바로 약을 드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제도 잠을 제대로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우리가 365일 늘 한결같이 매일 잘 잔다고 하면 아마 사람이 아니고 로봇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지속되지 않고 하루 이틀 조금 내가 평소처럼 자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며 우리 몸은 아주 신기하게도 일상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섣불리 거기에 약을 먹는다거나 오히려 다른 조치를 취하시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며칠은 지켜보시면서 나의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내가 알아서 약을 먼저 먹어보고 남의 약을 받아서 먹는다거나 조치를 취하시기보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 내가 그 다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만성적인 질환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불편해하셨던 수면장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밤 모두 잘 자요.